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왜 나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인가?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이 원인을 안다는 것은 치료의 방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연구를 했겠죠.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촉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한 분들이 오시면 언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는 아니에요. 실은 우울한 경향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스위치가 눌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별로 큰 일은 아닌데 사소하게 계속적으로 누적됐어요. 즉 가랑비에 이 바지가 젖는다고 하잖아요. 별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되면 이제 그게 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뭐가 그런 문제인가? 실은 이제 우울증에서 정신분석 쪽에서는 이 상실의 문제라고 봐요. 상실. 누군가 어렸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의 어떤 고통이 우울의 가장 큰 문제죠.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어떤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돌아가셨지 이런 걸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빠가 나를 버렸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빠가 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면 내가 나쁜 아이구나. 나는 뭔가 나쁜 게 있어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이 나쁜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은 결국 나에게로 나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들 성격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 더 예쁜 아이였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엄마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했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이게 이제 자기의 생존의 어떤 수단이에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결국 나에게로 향한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나빠, 내가 잘못이야,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강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뭐냐면 쥐가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요. 근데 이제 모르고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누른 쥐에게 먹을 것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또 누르면 또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럼 쥐는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강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에 부모가 긍정 강화를 많이 해주는 아이들은 이 긍정에 대한 어떤 버릇이나 학습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고 웃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 긍정 강화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계속적인 연속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울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긍정 강화가 적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도 문제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긍정 강화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거예요. 긍정 강화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면 부모가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기뻐해주는 거죠. 눈이 반짝이면서 사랑이 막 눈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 강화의 경험이고, 그런 것들을 받은 아이들은 뭘 기대하게 되냐면 긍정을 기대하게 되고 사람들의 좋은 피드백을 상상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적었던 아이들은 그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이제 걸리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환경에서 긍정 강화가 적은 거죠. 여러분, 내가 성격이 좀 쿨하잖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애교 잘했다 하지를 못해. 내 성격이 좀 그래.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고치세요. 일부러라도 칭찬하고 박수치고 웃어주고 이 연습을 해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나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서로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 긍정 강화가 현저히 적은 집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지적과 처벌이 더 많다면 이제 부정적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정 강화가 많으면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상상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강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긍정적인 경험을 즐기지를 못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현재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5 정도의 행복이 와요, 나에게. 그러면은 이 5 정도의 행복을 느껴야 되거든요. 5처럼 느끼든지 예를 들면 4처럼이라도 느끼든지, 또 조금 더 강화해서 느끼면 6으로 느끼면 더 좋고요. 행복한 것을 붙잡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이 5로 와도 느껴도 1, 2, 이 정도 느끼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5 정도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막 6, 7, 8, 10 이렇게 느끼고 더 증폭시켜서 느껴요. 이건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증폭시켜서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로 그게 10 정도의 불행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복은 스킵하거나 1, 2 정도의 행복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더욱 부정적으로 느끼고요. 실제로도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았어요. 문제는. 네. 자,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이제 인지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 인지적 오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지 3제라고 말씀드렸죠. 인지 3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흑백 논리,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 또 개인화, 당위적 사고, 이거 제가 이 강의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찾아보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부정적인 것들을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부정적이지 않는 어떤 사건을 왜곡 해석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이 있어요. 스케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가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이렇게 들고 퐁퐁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몇 번 헹구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느끼고 그걸 어떤 생각으로 전환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걸 인지도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나갈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역기능적인 어떤 사고를 끼워 넣는 버릇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증폭시키고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처벌을 심하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부정적 강화가 굉장히 심한 친구인데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부터 자기 점검에 들어가는데 그 점검이 이제 부정적 점검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무슨 말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까지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뭘 상상하냐면 내가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것도 괜찮아. 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이제 파국적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고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막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부터 식은땀이 나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멍해지면서 이 뇌 자체가 기능적이 되는 게 아니라 얼어버린 뇌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의 뭐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뭐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역기능적인 어떤 인지도식이 만들어지고 행동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울이 어느 정도 찾아오고 그것이 깊어지면 이걸 나 혼자 치료하고 나 혼자 벗어나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도가 넘기 전에 발견하면 자가 치료가 되게 더 쉬워요. 근데 이제 100도가 넘는 그 결정적 시기를 지났다면 이제는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우울 외에도 여러분의 우울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우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